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오늘 시네마 감독 소리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시네마 감독에서 예고편 상영했다가 세상에 예고편 가지고 저작권으로 걸리는 건 아마 저희 시네마 감독 소리가 처음일 것 같아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좀 이렇게 반론 제기도 했었지만 알짜리 없이 차단을 당했고 그래서 당분간 어이가 없는데 당분간 확실하게 제가 저한테 직접 보는 예고편이 아니면 예고편 없이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무서워가지고 영화 코너를 어떻게 하라고 진짜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저희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제 8자리 연애하고 가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보수 우파분들 영화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바닥에서 우리의 힘을 갖지 못하면 이런 수모를 당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저 혼자만의 수모였지만 이제는 그런 예고편마저도 우파 유일의 영화 채널에서 볼 수 없다. 이런 빌어먹을 현실을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니까 지금 극장가가 이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막 관객들이 없고, 특히 우파 진영 분들은 영화를 더 안 보시는데 더 없죠.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쫄딱 망했고, 망했다라고 보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IPTV로 넘어갔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딱히 소개드릴 게 없어서 제 스타일로 한번 나갈까 해가지고 제 스타일 영화를 좀 골라놨는데, 제 스타일의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이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실 만한, 그리고 좋아하실 만한,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제 성향의 색깔을 조금 넣어서 해서, 나만의 올해 기대작 베스트 5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5를 가지고 영화 얘기 조금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별들의 전쟁이 극장가에서는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올 여름 개봉작부터 또 중간 비수기 때 또 비수기를 노리는 대작들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다 지금 휴업 상태 해가지고 다 하반기로 다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작은 영화들은 이제 다 상반기 어차피 극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영화들 앞으로 오고 해서 이제 8월 이후로 극장가는 어찌 됐든 뭐 추석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상관없이 대작들과 흥행작들이 그냥 대거 포진해서 줄줄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도 영화 상영을 극장을 패스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극장 문은 열어놨지만 관객들이 알아서 극장을 찾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그만 독립예술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관객들한테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그다음에 다른 해외 영화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봉할 수밖에 없는 대작들이 이제 7월 달, 빠르면 8월 달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망하든 말든 국내 극장에서도 8월 달부터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화 매니아들이 아니라 일반 관객들, 코로나는 무섭다, 아직도. 그러신 분들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이 극장을 안 찾겠지만, 그동안 이제 영화에 목말랐던 매니아들이라든가 영화가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다 보니까 또 데이트라는 젊은 층들이 얼만큼 유입되느냐가 이제 극장이 다시 활기를 찾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점에 서 있고 그 기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헐리우드 대작들이 총대를 메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의 블록버스터도 나오겠지만 한국 영화는 뭐 예, 그러니까는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영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8월 달에 이제 개봉이 확정된 영화부터 올 연말까지, 올해 원래 개봉 예정됐다가 아직까지도 개봉 일정을 못 잡고 있고 내년까지도 미룬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화들도 내년에까지 미뤄진 영화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올해 개봉 예정으로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개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3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원이 든 엄청난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그 이자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막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쫙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손익 계산을 해서 그냥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찍 개봉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는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영화들이 극장에 지금도 나름대로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이 지금 관객들이 없음에도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이윤 대비 딱 계산했을 때 빨리 극장에서 한 다음에 이제 IPTV라든가 이제 넷플릭스에 넘겨버리는 게 그나마 손익분기점에서 본전을 한다라는 계산이 서버리면 극장이 비수기든 지금처럼 관객들이 찾지 않더라도 개봉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죠. 이때를 놓치면 이제 영화 매니아들은 아쉬운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또 알뜰살뜰한 살림꾼들은 요때 할인 같은 게 지금 뭐 관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인 같은 것들 많이 하니까 그거 잘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코로나가 정말 두려워서 아무 데도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저런 계산을 했을 때 뭐 비교적 안전하다 극장은 그런 이제 소독이나 이런 거 방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꼭 보고 싶다 할 때는 잘 그런 걸 따지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타이밍도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최공재가 뽑은 올해 기대작, 그러니까 제 기대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작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기대작 5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5위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입니다. 아마 지금 제 나이 때나 50대도 아니죠. 그렇죠. 50대겠죠. 50대, 40대, 50대. 빠르면 30대 중후반부터는 아마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에 대한 어떤 아련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했던 영화고, 너무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영화인데, 이 고스트버스터즈를 갖다가 몇 년 전에 패미들이 아작을 내버렸었죠. 고스트버스터를 이제 다시 찍으면서 여성들이 막 주인공이 되고 남자들은 뭐 크리스 햄스워스 같은 경우는 막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면서 아주 패미 영화로 만들면서 그냥 극장에서도 쫄딱 망하고 온갖 혹평을 다 당했던 그런 고스트버스터 가지고 이제 고스트버스의 생명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고스트버스터즈의 공식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고스트버스터 우리가 추억 속에 봤던 고스트버스터즈의 그 다음 손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우연히 저기 예전에 살던 할아버지가 살던 거기 집으로 놀러 간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유물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그때 그냥 당시에 지구를 구한 고스트버스터즈의 이렇게 일원이었다. 그걸 찾게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다시 고스트버스터즈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아주 그 전형적인 미국식 가족주의 성향의 영화로서 다시 환골탈태를 돌아옵니다. 그리고 때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고 뭔가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고스트버스터즈 특유의 어떤 코믹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따뜻한 휴머니즘을 제공하는 식으로의 모양새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5위로 놓은 것은 그 기라성 같은 영화들을 놔두고 5위로 놓은 것은 단순하게 제 추억 때문이고 고스트버스터즈가 패미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고스트버스터의 이미지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길 내 추억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원래는 지금 12월 정도에 가을이나 12월 정도에 목표를 했다가 지금은 기약이 없는 상태가 된 영화긴 하지만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 형태들이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영화들을 갖다 뭔 말을 갖다 까먹었지 하여튼 어쨌든 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스트버스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영화들이 할리우드 영화들이 여러분들은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옛날 것 추억을 다시 소환한다 이러는데 리메이크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리메이크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작이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고스트버스터 2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은 리메이크가 아니라 쭉 하고 리메이크는 그 전 것을 다시 만드는 게 리메이크죠. 그러니까 리메이크, 리부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영화 속에서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리메이크 영화가 아니라 후속작이다. 쭉 이어지는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헐리우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야기가 다 해가지고 과거에 이걸 끌어온다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레트로 감성이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흐름을 타고 넘어온 거고 그것이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서 다시 자기들이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갔던 작품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리메이크든 리부트든 프리퀄이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일 뿐이고 헐리우드의 힘은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이야기들 다 끌어와서 자기들 것도 소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이야기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찍을 영화가 없다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5위로 기대하는 영화 5위도 5위로 지금 저는 이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를 꼽았습니다. 일반 관객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영화일 수는 있고 하든가 말든가 또 이제 패미들이 만든 고스트버스터를 본 사람들한테는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안 볼 수도 있겠으나 다시 이 영화를 좀 많이 봐줬으면 영화 작품이 어떻든 간에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영화가 아니라 패미들이 망가뜨려 온 영화의 그 원작이었었고 그 이야기의 시리즈에서 이제 어떤 정통성을, 고스트버스터의 정통성을 좀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영화다. 그래서 영화 매니아들은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요. 4위. 4위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킹스맨이면 좋아하잖아요. Man of Makesman이라는 위대한 명대사를 남긴 거고, 자, 이 영화는 지금까지 이제 골든 서클까지 킹스맨 2까지 만들어졌다면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이 영화를 프리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것은 이제 그 시리즈였다면,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 전에 고스트버스터즈는 이 영화는 프리퀄 영화입니다. 프리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면 그 뒷얘기들 쭉 가면은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거지만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고 시리즈가 되지만 이 영화에 성공하게 된 그 과거의 얘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킹스맨이 킹스맨이 흥행했을 때는 킹스맨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영화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프리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킹스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영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우리는 프리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킹스맨, 이 퍼스트 에이전트는 프리퀄 영화입니다. 프리퀄 영화. 그리고 이제 딱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킹스맨이 영국식 자유주의의 어떤 전형을 띈 영화예요. 엘리트가 세상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고 뭔가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뭐 그런 것들 추구하는 그 영국식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2차 대전의 배경이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쉽게 이 영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는 아주 자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라면 우파분들이 볼 영화가 없다 하지 마시고 그 영화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걸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이 킹스맨 같은 영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주의 분들한테는
영국식 자유주의가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식 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막 박정희, 이승만만 얘기한다. 애들 이제 고리타분하면 안 됐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영화들을 가지고 지금 신작들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2차 대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영국식 자유주의, 킹스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하다 보면 이건 영화 얘기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의 소중함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부터 왜 보수 우파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프리퀄 얘기고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뭐 그냥 단지 단순하게 영화 현장의 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킹스맨을 좋아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코믹하면서 액션 스파이 영화면서도 굉장히 코믹하면서 굉장히 젊은 층에 맞게 그리고 굉장히 화면이 아름다웠죠. 막 총 막 쏴대고 신랄한 막 신나는 액션들이 있으면서 경쾌하면서도 피 한 방울 안 보이고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컨셉 편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대중들한테 많이 인기를 받았었고 특히 이제 그 매너 메이크스맨이라는 아주 멋진 명대사로 인해서 이제 모든 여성이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영국식 신사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환상을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주인공이었던 남자 배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매너 있는 남자로 해서 영국 신사의 어떤 대표작격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제 뭐 여러 이제 멜로 영화에도 로맨스 영화에도 막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자분들한테.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Man of X-Men 딱 나오고 액션 영화 킹스맨에서는 그 사람이 첫 액션 영화에 도전한 건데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2에서는 억지로 나오면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기대감을 버렸다라면 아마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서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퍼스트 에이전트,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신나고 가볍고 또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볼 영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보수 우파들 중에 한국 영화 보기 싫어서 걱정 안 가나요? 그냥 영화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시는 법을 키우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아주 재미있는 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꼭 그래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기대하는 영화 3위입니다. 3위, 원더우먼 1984입니다. WW84. 원더우먼을 처음에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싫어했어요. 저스티스의 시작이었죠. 슈퍼맨 vs 그 다음에 배트맨하고 싸울 때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했던 영화에서 원더우먼이 생뚱맞게 등장을 해가지고 딱 나왔을 때는 겔가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또 저런 스타일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제가 취향이 아니라 저도 강한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는데 왠지 겔가도는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뭐 그냥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고 이제 그 영화 자체도 조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는데 저스티스 리그에서 되게 이쁘게 나오고 가장 중요했던 게 원더우먼을 이제 메인으로 한 영화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봤지만 어렸을 때 봐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완전 옛날 캐릭터를 과연 21세기에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박수를 치면서 나왔죠. 와, 이거 줄 하나 갖고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방패갖고 짱 이거 하는 걸로도 저렇게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었고, 아마존의 여인들의 천하, 여인들 왕국 이것은 저희 어렸을 때
워낙에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었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DC 코믹스를 주로 DC 코믹스 영화들이 보면 다 어두웠었는데 이 원더우먼에서는 좀 와 시원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은 DC 코믹스가 영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지만은 이 원더우먼의 1984를 제가 더 기대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원더우먼 첫 번째 영화가 너무 괜찮게 잘 나왔다. DC 영화 중에서 제가 DC 매니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매니아까지 아니고 DC 코믹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DC 코믹스가 굉장히 자유적 관점에서 만화를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더우먼도 좋아했지만 이 1984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뭐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념적인 거고 영화라든가 모든 대중을 건드리는 거에서는 자기의 취향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원더우먼 걸 많이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페미에 빠진 여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여자의 모습, 여자가 여자로서 당당하고 그런 여자를 남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는 것은 바로 원더우먼 같은 존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성분들한테 특히 권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1984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3위로 굉장히 높은 순위죠. 3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1984라는 연도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때 이 1984는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몇 해 전의 연도수죠.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냉전 시대의 끝판으로 쫙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84년부터 87년까지.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이 영화에서 1984를 노골적으로 썼다라는 것은 자유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가 소련을 붕괴시키고 러시아라는 아직도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의 종말을 불러오게 하는 어떤 시작점의 그 연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91년도 소련의 패망 이후로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확실히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87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무너질 때 어느 순간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봤을 때 1984년이라는 이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더우먼의 1984의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든가 자유주의 국가의 상황에서 이 영화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소련과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을 대치를 했을 때 그 냉전 취재에서 마지막 피날레 싸움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치고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연도수를 1984라는 제목을 노골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지금 팸이라든가 뭐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금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자본주의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고 싶고 일을 안 하고 돈을 받고 싶고 일을 안 하고 놀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종 복지의 모습으로든 패미의 모습으로든 다 등장을 해서 사회를 좀 먹게 되는데 딱 요 타이밍에 1984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DC 코믹스가 미국식 자유주의 성향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 판단된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 연도수를 썼다라는 것은 이 영화에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또 좌파들은 또 이제 꼬아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유주의의 위대함, 그다음에 자유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유, 그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자유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DC 코믹스 같은 경우는 철학적으로도 모두 아주 깊이 있고 그래서 약간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DC에서 나오는 영웅들마저도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불안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한 존재성을 갖다가 원더우먼에서는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들이 보는 관점의 그런 인간과 여자들이 보는 관점의 인간의 관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DC 코믹스가 약간 어둡고 현실 반영적인 히어로가 나와도 굉장히 현실 반영적인 히어로들, 과거가 어둡거나 일단 삶 자체가 어둡거나 막 이렇게 되는 그 슈퍼맨, 우리가 보는 슈퍼맨 자체도 어두운 과거잖아요. 집안이 다 망해서 외계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지구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들 지구인 모시면서도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한번 인간에 의해서 배신당해 죽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원더우먼도 고향을 떠나서 사람들을 구하러 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 그런 관점에서 원더우먼 1984는 자유주의 사람들이라든가 보수 우파분들이 볼 영화가 없다가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분명히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거나 주위분들하고 재미있게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관점인 거고 아마 지금 DC 코믹스가 저 1984라는 제목을 붙이고 하는 것도 문화전쟁 차원에서 미국도 문화전쟁을 치르겠죠. 그 차원에서 굉장히 수준 높게 백어택을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했던 페미분들한테 이 영화를 좀 보시라라고 권하겠다. 여자분들한테 페미를 비롯해서 남자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약간 뭐 좀 여성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 내 딴에는 하려고 하지만 페미는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센 여자들도 좀 부담되긴 하지만 뭐 결혼 생활 20년 차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긴 했지만 저런 게 진짜 여자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정말 당신들이 페미들이 정말 여성의 어떤 신장이라는 걸 원한다면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저렇게 직접적으로 해 나가면서 흔히 말했던 여성의 남성한테는 가질 수가 없는 여성만의 위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 되는 문제지. 여성은 그러니까 자기들 막 남성화 시켜가면서 막 남성과 여성은 평생에 지 못난 것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남자들 악당으로 만들고 왜 악당으로 만드냐고요. 그냥 저 원더우먼처럼 그냥 남자들 아이고 내가 챙겨줘야 되는 불쌍한 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런 게 너무 멋있다라는 거죠. 척의 여자고 척의 여자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저 매력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저 여자들한테 만약에 저 여자들이 차트라면 저 여자들한테 그래 당신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왜 맞을 건데 뭐 이런. 그래서 여성의 모습은 페미가 아니라 저는 원더우먼의 모습이길 바란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저 원더우먼의 모습을 보면서 욕한다라면 그 여자는 정말 정신머리가 이상한 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를 저 원더우먼의 캐릭터를 정말 저렇게 잘 만든 이유는 감독이 여자라서 그래. 패티 젠킨슨 감독은 여성 감독인데 첫 작품이 아마 샤를리즈 테론을 갖다가 막 화장 지어가지고 막 살찌워가지고 오스카 상 받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그 몬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샤를리즈 테론 진짜 막 정말 연기 잘해요.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곱고 했던 샤를리즈 테론이 눈썹 밀고 막 살 20kg 이상 찌워가지고 여성 살인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던 실존 살인마 여자 역할을 하면서 그걸 불구하고 이 패티 젠킨슨 감독은 굉장히 리얼하게 딱 그 여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페미들이 환장하고 좋아할 만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현실 그대로 판단하면서 원더우먼으로 이렇게 쫙 올라와서 액션 영화의 어떤 여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액션 영화의 어떤 한 획을 그으면서 원더우먼의 모습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남자들에 대한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는 페미분들한테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지키고 싶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의 답은 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볼 영화가 없다 했을 때 DC 영화들 한 번씩 보시면서 거기서 흐르는 자유주의, 미국식 자유주의 관점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대한 답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자유하지 마시고 성경에 손 얹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미국식 자유주의를 받았다라고 텍스트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갬성 스타일로 자유를 받아들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행동을 하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슈퍼맨은 못 되더라도 슈퍼맨을 받아 키웠던 아버지의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더우먼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원더우먼의 세계관 속에 있는 미국식 자유주의, 자유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낼 수만 있다라면 대한민국은 건전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무지하게 기대하고 있다. 제2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바라면서 중국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바라면서 이 영화가 1984년에 멋진 공격을 자유의 승리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2위 보시겠습니다. 테넷입니다. 테넷. 테넷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테넷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달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2일 날 개봉이고요. 미국에서는 7월 16일인가 뭐 7월 말에 개봉합니다. 7월 말에 개봉을 하는데 원래 이 영화도 올 연말로 미룰 작정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달러, 3,600억짜리 제작비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보비까지 따지면 아이고 한 4억 달러라고 할 때 거의 5천억 정도의 영화라고 보셔야죠. 해외 배급만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워너브라더스가 좀 미루려고 하더라도 미루기도 좀 애매했고 결정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가오가 있거든요. 또 놀라는 가오가 있어요. 가오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그 시간대 하겠다. 미국에서 극장들이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태지만 난 하겠다. 극장 문을 열게 해라. 그러고 지금 개봉을 하는 영화입니다. 테넷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극장가는요, 이 테넷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극장의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관객들이 다시 극장을 찾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관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놀란 영화인데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또 아이맥스로 봐야, 놀란 영화는 여러분 100% 극장에서 보셔가지고 100% 아이맥스에서 보셔야 돼요. 4D는 안 보셔도 아이맥스는 보셔야 됩니다. 왜 필름만이 담을 수 있는, 35mm 필름만이 담을 수 있는 때깔과 그런 웅장함 같은 게 있거든요. 논란은 아직까지도 디지털과 이제 필름을 이제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서 하는 감독이기로 유명하고, 그런 감독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한두 명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다 디지털로 가버리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35mm 필름인데, 이 필름이라는 것은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을 해도 필름만의 간지가 있거든요. 이 간지와 색에 대한 영화할 때 색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좀 더 풍부합니다. 아무리 여기 뭐가 올라가도 필름만의 그게 있는데, 그 영화들이 논란의 영화들은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이즈는 장난이 아닐 거고, 논란 영화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닐 거고, 3,600억 달러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보잉 747도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딱 예고편 보고 지금 이야기를 딱 들어오면 인셉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 그 외적인 이 영화에 대한 확실한 정보들은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니까, 놀란 감독이, 인터넷에 다 썰들만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고편이라든가 포스터 컨셉만 봤을 때는 인셉션 스타일의 확률이 좀 있다라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의 어떤 조금 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 저 테넷이라는 것이 글자가 일종의 마방진, 예전에 고대 언어에서 만들었던 마방진, 앞뒤로 하고 대각선에도 이 글자가 똑같은 이 마방진 속에 들어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 테넷이라는 자막이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테넷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마방지인에서 따온 거고, 그렇다면 과거 유물과 미래의 어떤 뭐 시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셉션 느낌이 조금 난다라는 거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유일하게 뱉어낸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최고의 역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셉션을 능가할 수도 있고, 저는 배트맨 그 다크나이트를 최고의 영화로 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이 지금까지 자기의 최고의 역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의 그 이야기 스타일에서는 3,600억짜리 이야기를 하면 엄청날 거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1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근데 1위는 좀 다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갖다 2위로 놓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영화는 또 이제 한 달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극장에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극장을 가느냐 마느냐. 왜냐면 이 영화를 뭐 IPTV나 TV에서 편하게 보실 거면 한 1년을, 6개월에서 1년, 아니, 최소한 1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되는데, 아마,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극장에서 관객이 안 들면, 이게 올해는 가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꾸준히 관객이 들 거기 때문에 올해는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 다시 이 테넷을 극장, 아이맥스로 해서 제대로 된 맛을 보기는 힘들 거다. 힘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고민을 하시고 극장 개봉 전까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딱 봐가지고 볼 건지 말 건지, 일단 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봐야 되겠다, 기어이 봐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하면서 피해가지고 볼 궁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극장에서 보셔라. 그리고 전 세계 매니아들은 코로나고 뭐고 이 영화만큼은 반드시 볼 거다라는 기류가 딱 있고,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극장주들은 지금 당장 이 영화가 구세주가 돼서 관객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기준점의 논란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논란 영화를 또 봐야 될 이유를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나머지야 막 인터넷 뒤져버리면 논란이 더 많이 나오니까. 헐리우드의 영화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일종의 기술직이에요. 액션 컷 외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대로 콘티티로 쫙쫙쫙 뽑아주면 되고, 편집시 들어가면 편집의 권한은 제작자들한테 있거든요, 헐리우드는. 그래서 감독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편집을 하려면 자기 연출로 피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깎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뜨면 나중에 영화 안 되더라도 나중에 디렉터스 컷으로 따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감독한테 디렉터스 컷, 그러니까 감독한테 편집권이 없어요, 할리우드는. 그래서 이 영화가 뜨거나 망하든가 뭐 작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감독이 제작사와 협의를 해서 감독이 편집에 참여한 편집본, 디렉터스 컷이 나오는 건데, 이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디렉터스 컷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논란이 그냥 편집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워낙에 빵빵한 게 있고, 제작사들이 감독의 눈치를 봐야 되는 몇 안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편집권을 가지고 가서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논란의 영화들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논란이 그만큼 자기 최고의 역작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 영화의 최고 진짜 작품이, 본인 말대로라면 최고 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그 다음에 또 좋은 영화가 나올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화를 만드는 제가 알잖아요. 창작자들은 이 사상의 확장이라든가 화면 전개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뭐하고 하지만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서면 천재가 된다고 하지만 천재가 되는 과정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천재 감독이라는 사람들 보면 장르가 다양했습니다. 장르가. 그래서 이 장르도 잘하고 저 장르도 잘하고 요 장르도 잘하니까 천재 소리를 듣는 거지, 하나의 장르로서 꾸준히 계속 새로운 역작들, 최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독은 다음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작품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논란 영화 스타일, 지금까지 봐왔던 SF적이고
굉장히 대서사적이고 액션도 가미된 놀란 스타일의 진짜 멋들어지고 철학적이면서도 화려한 액션을 즐기시는 게 이 테넷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논란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역작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후회가 되실 거니까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보실 수밖에 없다. 놀란 감독도 볼람 보고 말란 마. 코로나? 이씨, 볼람 보고 말란 마. 이런 관점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테넷은 정말 봐야 되는 영화죠. 꼭 봐야 됩니다. 어디서? 아이맥스에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게 한 2시간 반짜리인가 3시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몸 푸시고 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가서 보시면서, 왜냐하면 논란 영화는 액션도 화려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좀 몸이 막 마사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만큼 영화에 흠뻑 빠지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보러 가실 때는 최대한 몸을 최고로 좋은 상태로 만드시고 가셔라 라는 말 전하면서 테넷의 개봉 소식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 테넷 같은 경우는 본 예고편이 나오고 저한테 홍보 메일링이 오면 예고편은 다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영화 1위는 뭘까요? 예, 듄입니다. 뭐야 저거 뭔 영화야? 들어보지도 않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영화 좀 아시는 분들, 뭐 SF 소설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듄에 대해서 아시겠죠. 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순전히 내 스타일로 지금 그런 선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듄 망하겠죠. SF 매니아들 국내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워낙에 철학적인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영화화가 되게 어려워요. 1984년에 천재 감독이라고 하는 데이빗 린치 감독, 뭐 트윈픽스나 이런 거 막 골아픈 영화들을 만들었던 이 데이빗 린치 감독마저도 이 영화를 실패를 했죠. 본인은 억울하겠죠. 원래는 4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콜롬비아 그 제작사인 콜롬비아에서 빡빡 우겨가지고 2시간짜리로 다 잘라내 버리니까 이건 자기 영화가 아니다면서 이름 빼달라 막 그랬던.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TV에서 3시간짜리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혹평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작사에서 조금 이제 늘려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린치 감독은 공공연하게 이 영화는 내 영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지워버렸던 영화고, 1964년도에 윌리엄 허버트라는 소설가에서 만들어진 SF 소설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야기가 방대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감독들한테 이 제안이 가고 수많은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 영화에서 도전을 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스타일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데이빗 린치였었는데, 데이빗 린치 감독이 이걸 4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너무 길다는 이유로 이제 제작사에서 잘라버리니까 이제 영화가 딱 공개됐을 때 SF 매니아들한테 온갖 욕을 다 처먹고 영화는 쫄딱 망하고 저주받은 졸작이 되어버렸죠. 데이빗 린치 감독의 최악의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영화가 돼버렸는데, 이 영화가 데이빗 린치 감독한테 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독들이 제안을 받았었고, 수많은 감독들이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을 제시했었지만, 그때는 이 콜롬비아가 되게 꼰대였나 봐요. 그냥 자기들 스타일로 가지고 무조건 재미있게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제 SF 매니아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돈이 되겠다. 만들어지면 영화로 만들면 돈이 되겠다. 이 생각만 있어서 했을 텐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사고의 깊이감, 그리고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이태리 영화, 유럽 쪽의 영화들에 대해서 막연한 공경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서도 그것과 헐리우드의 장점들을 절묘하게 묶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듄이라는 영화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모든 감독들이 다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불렀던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 그러니까 나는 조도성님 이러는데 그 조도성님이 여러분들 뭐 모르실 거예요. 홀리마운튼하고 뭐 이런 성스러운 피 이런 약간 그 컬트 영화의 어떤 최고봉인데 이 감독한테도 제안을 받았었고 이 감독도 이 듄을 진짜 미치도록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조도성님도. 근데 이제 1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겠다. 당시 돈으로 뭐 70년대니까 당시 돈으로 뭐 근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제작비를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12시간짜리 영화를 어떻게 개봉을 시킬 것이며 그만큼 이 듄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한두 시간짜리로 끝날 게 아니라 최소한 시리즈, 반지의 제왕처럼 시리즈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패했던 이 영화가 지금 다시 2020 올해 개봉을 하는데, 연말에 개봉을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 때문에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은 컨택트나 여러분들 아시는 컨택트,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2049, 이번에 블레이드 러너 만들면서 뭔가 좀 SF의 어떤 철학적인 면을 담기는 하지만 너무 유럽 스타일의 마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SF로 변형하고 때깔만 좋아진 홍상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좀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드니 빌리브는 이제 그을린 사랑이라는 아주 그 굉장히 파격적인 그 가족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힘으로써 헐리우드에 진출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이야기에 힘이 있는데 그 스타일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한 할리우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감독이긴 하고 또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서는 다른 헐리우드 감독보다는 조금 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데이비드 린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때 그때 잘 나왔으면 지금의 듄은 필요가 없어졌겠지만 그때 못했던 것을 만약 드니 빌레브 감독이 해낼 수만 있다라면 이 영화는 굉장히 걸작이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또 그 가능성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난도질을 했던 콜롬비아하고는 반대로 이번 제작사는 워너브라더스인데 워너브라더스한테는 이 영화를 갖다가 감독한테 좀 재량권을 줬어요. 감독이 그래서 이 영화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너무 방대하다, 세계관이. 이건 우주관이죠. 그냥 우주관이 너무 방대해서 최소한 2부작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거대 작품을 만들기에는 배우들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거대작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제작비가 들어감에도 워너브라더스가 오케이 한 거예요. 이 듄은 2부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워너브라더스가 왜 이렇게 흔쾌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 바로 제가 예전에 한번 영화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때문에 그래요. 반지의 제왕도 원래는 1편 하나만 만들어 가면서 돈을 투자했던 건데 피터 잭슨이 에라 모르겠다면 3부작 머릿속에 이건 뭐 3부작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피터 잭슨이 사고를 친 거죠. 그냥 3부작을 염두에 두고 딱 한 다음에 그 준 돈 갖고 일부만 딱 만들어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라인 시네마가 딱 보더니 아이고야 이거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2, 3부 계속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중소 제작사라 돈이 없어. 자기는 마이너, 그 당시에 뉴라인 시네마는 마이너였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이너의 메이저, 그러니까 위의 회사죠. 메이저 회사를 딱 가가지고 그게 워너브라더스인데 워너브라더스 가가지고 그 영화 1편을 딱 반지의 제왕 1편을 딱 보여주고 그때 워너브라더스가 망하냐 마느냐 기로점에 서 있을 텐데 야 선택을 해라. 어차피 니네 망할 거라면 이 영화 될 것 같으니까 2, 3부에다 다 몰빵하자. 성공하면 니들 사는 거고 뭐 망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망하고 문 닫을 판 아니냐. 그랬더니 워너 회장이 딱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몰빵 딱 한 거예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 대박을 치면서 지금 워너가 살아나고 뉴라인 시네마도 메이저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는 그래 이거 잘하면 이것도 대박이다. 피터 잭슨처럼 반지의 제왕처럼 그렇게 하고 2부 오케이 콜 흥행만 시켜 이거예요. 잘만 만들어 콜. 그러니까 전폭적인 제작사에
데이비드 린치는 자기가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횡포로 인해서 영화가 작살이 났더라면 지금의 2002년에 개봉하는 이 듀는 제작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반지의 제왕 정도의 흥행을 노리는 SF 영화로서 만들어 갈 것이다. 워너의 힘에 의해서. 그다음에 드니 빌레브와 워너의 힘, 이것이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듀는 또 다른 SF 영화의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영화다. 데이비드 린치에 실망했고, 그다음에 그 TV에서 미니 시리즈로 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몇 개, 12부작인가 20부작인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것도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듄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했던 수많은 감독들의 원한도 풀어줄 거고. 그래서 아마 데이비드 린치가 이 영화, 드니 빌레브의 이 듄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하는 것이 주변에 딱 얘기 들어보면은 딱 나오고, 저들도 그렇거든요. 어디서 어떤 영화 딱 나오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야, 이 영화 잘 빠졌대. 이번에 기가 막히게 잘 빠졌대. 뭐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밤도 같은 경우에 잘 빠졌다라고 이미 소문 다 들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 처음에 만들었고 자기 억울한 게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그 소식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린치는 관심 없다. 지금 이 듀는 관심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딱 봤을 때도 뭐냐면 이번 듀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영화다. 그리고 이제 이 듀를 홍보를 하면서 2부작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걸고 갔다는 것은 첫 편의 흥행에 따라서 그 이후로도 충분히 이것은 계속적인 제작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만 나온다라면, 그 듄에서 보여줬던 우주관, 유니버스죠. 이 관이 소설에서 보였던 그 관을 우리는 이제 스크린에서 굉장히 앉아서 편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제가 이런 영화를 저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가 만들으니까 제가 원하는 영화, 만들고 싶은 영화가 만들어지면 절망감에는 빠져요. 아, 먼저 만든 놈이 장땡이지. 그럼 내가 이제 만들 필요는 없어지잖아. 그 전에 장편 시나리오 저도 한 세 편을 제 손으로 찢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나리오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콘스탄틴 나오니까 찢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제가 죽기 전에 누군가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만든다면 그걸 보는 것만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로서 한 시대에 내가 그때 그걸 극장에서 봤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거든요. 아까 고스트버스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리메이크도 아니고 리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부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싹 엎어버리고 그 전에 거 다 지워버리고 원작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이걸 리부트라고 하는데 이 듀는 리부트 영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리부트는 다시 만드는 걸.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 리메이크는 그때 만들어진 영화를 그대로 다시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시는 그 프리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전 단계 이야기를 나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영화 용어들이 있으면 좀 리부트, 리메이크, 프리퀄, 저게 뭐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예전에는 리메이크 영화들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 21세기엔 다양하게 프리퀄, 리부트, 리메이크 등 다양한 형태로 영화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성공했거나 다시 만들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 영화들이 여러분 앞에 재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영화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렇게 제가 기대하는 5편의 영화 중에서 확정된 것은 지금 테넷 한 편뿐입니다. 나머지는 한 12월 달에 지금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다 12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전에 비수기라도 그 전에 개봉을 하든 다음 해로 미뤄지든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화들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싶다가 자유주의 영화는 왜 없어? 왜 좌파된 영화들만 있어? 하지 마시고 이런 영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의 자유주의,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우리의 따뜻한 이념, 좋은 이념들을 얹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우리가 볼 영화들은 세상에 넘쳐난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화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멋대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도 있나 하는 영화들을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정신인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